공동경비구역을 떠올리면 어떤 모습이 연상되시나요? 철책이 있는 곳보다 훨씬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처음부터 첨예하게 배치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북한군들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동무들 지금 뭐 하는 거요? 죽여버린다는 협박까지 합니다. 갑자기 왜 그러는 거예요? 걔네는 항상 그러잖아요. 무슨 지금까지 항상 그런 얘기잖아요. 한 가지 사건 때문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 이해가 안 되는데 상황이. 안녕하세요. 스토리텔러 이혜성입니다. 그날 군대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서혜원입니다. 못 믿겠어서 안 드신 겁니까? 좋아하는 것도 내 맘대로 못하냐? 오빠들이랑 노는데 괜히 불렀나? 네, 반갑습니다. 혜원 씨, 제가 오늘 처음 뵀는데 표정이 너무 밝으셔서 성격도 진짜 활발하실 것 같은데 실제로 어때요? 많은 분들이 활발하다고 생각해주세요. 성격이 밝은 편이긴 한데 진중한 모습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반전 매력이 또 있나요? 네. 지금까지 다양한 작품에 많이 출연을 하셨는데 혹시 앞으로 맡고 싶은 배역이나 어떤 캐릭터가 있을까요? 어두운 역할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한 번도 해보지 못했기도 하고 제가 그런 연기를 했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일지 제 스스로도 궁금하고 잘 해낼 자신도 있습니다. 저도 진짜 혜원 씨의 새로운 모습이 기대가 되는데요. 앞으로도 다양한 배역으로 만나 뵙길 기대하고 있을게요. 감사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스토리텔러 상병 옹성우입니다. 그날 군대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기자 송준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혁입니다. 얼마나 좋아! 예, 마지막에 딱 신나니까 딱 이렇게 되네요. 오늘 또 이렇게 출연을 해주셨는데 예비역 선배님들이 군 생활은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나도 기억이 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혹시 선배님도 그러신가요? 당연히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저는 육군의 포천의 육공병여단이라고 거기에서 군 생활했었는데 그때 맡은 임무가 공병이다 보니까 경계 사수로 하는 M60 사수였어요. 근데 아무래도 그거는 보직이고 실질적으로는 공사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해가지고 나는 군 생활 2년 동안 재밌었어요. 당연히 뭐 힘든 훈련도 있었지만 재밌었던 기억이 많이 있어요. 드라마도 또 계속 찍으실 거죠? 그죠. 지금은 잠깐 드라마는 안 들어가고 있는데 조만간 또 이제 드라마 잡혀오면은 또 하고 해야죠. 오늘 제가 저녁해서 함께 또 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주인공이잖아, 성우가. 꽂아줘. 제가요? 꽂아줘. 부탁해. 함께 같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나도 이게 옹성우 추천.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혜원 씨랑 오늘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공동경비구역인데 혹시 어떤 모습이 연상되나요? 이름은 공동경비구역이지만 실제로는 그 어떤 곳보다 국군과 북한군이 삼엄하게 대치하고 있는 장소 아닌가요? 그렇죠. 공동경비구역은 한반도를 가르는 155마일의 분단선 중에서 유일하게 철책이 거친 장소입니다. 그런데 철책이 있는 곳보다 훨씬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가면은 콘크리트 블럭 가운데 딱 있잖아요. 이 여기로 만든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우리 국군이랑 북한군이 서로 경계하면서 있었던 그런 장면도 또 생각이 나네요. 근데 처음부터 국군과 북한군이 첨예하게 대치한 건 아니었어요. 1953년 7월 27일에 정전협정이 체결되고 초반에는 공동경비구역 안에서 양측 경비병들이 자유롭게 경계를 넘나들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지금같이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긴장감을 가져야 되는 장소가 된 건가요? 그게 바로 1976년에 벌어졌던 한 가지 사건 때문에 공동경비구역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군사 분계선도 생겼어요. 오늘은 한반도를 전시 직전까지 몰고 갔던 엄청난 사건에 대해 들려드릴게요. 때는 1976년 8월, 유엔군에게는 골칫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공동경비구역에 있는
미루나무 한 그루였습니다. 아니 뭐 나무 한 그루가 왜 고길덩이에요? 이 미루나무는 유엔군 경비초소인 3초소와 5초소 사이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3초소는 북한군 3개 초소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래서 수시로 5초소에서 3초소의 상황을 관측해야만 했어요. 북한군 3개 초소에 둘러싸여 있었다고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2개의 초소 사이에 있는 미루나무가 여름이 되면 가지가 무성해져서 무려 15m까지 자랐습니다. 높이가 15m면 5초소에서 3초소가 안 보이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미루나무를 골칫거리라고 한 거예요. 유엔군은 미루나무의 가지를 치기로 합니다. 1976년 8월 18일 오전 10시 30분 유엔군 소속의 미군 중대장과 소대장 그리고 국군 장병과 노무자들은 미루나무 가지치기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가지가 잘려나가는 거 보면 속이 시원할 것 같네요. 그런데 갑자기 군용차 한 대가 오더니 30명은 좋게 넘어 보이는 북한군들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아니 떼거지로 뭐 도와주려고 온 것도 아니고 왜 왔어? 갑자기 북한군 중위가 국군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동무들, 지금 뭐 하는 거요? 왜 나무를 함부로 자릅니까? 갑자기 왜 그러는 거예요? 좀 어이가 없죠. 공동경비구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일직 장교회담을 통해서 양측에 공유가 되거든요. 그러면 대체 왜 저러는 거예요?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건가? 그런데 북한군 중위가 욕설을 하고 죽여버린다는 협박까지 합니다. 오 이해가 안 되는데 상황이. 국군과 미군도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미군 중대장도 가지치기를 계속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당연하지. 이때 또 갑자기 북한군 중위가 미군 중대장의 낭심을 걷어찼습니다. 그러자 때를 기다렸다는 듯 수십 명의 북한군이 아군에게 덤벼들었습니다. 갑자기 이제 대치 상황이 된 거예요? 다시 작업을 하는데 이북 그 중위가 우리 미군 중대장님을 발로다가 낭심을 찼어요. 그게 이제 걔들은 그 신호예요, 그게. 보니까 걔들은 벌써 미리 다 준비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게 신호니까 저쪽에서도 막 잠시 막 몽둥이 들고 뛰어 들어오고 이쪽에서도 애들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한 50명 정도가 이쪽으로 막 들어와서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전투가 벌어진 거예요. 북한군은 도끼를 마구 휘두르고 칼이며 몽둥이로 아군을 무자비하게 두드려 패기 시작했습니다. 유엔군 트럭이 박살나고 아군은 피를 철철 흘리며 쓰러지고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어떡해.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미군 중대장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중대장. 캡틴 보나페스가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얼굴도 굉장히 그 기축가 키가 무지 컸어요. 그런데 보니까 얼굴이 축구공만 덮은 농구공만 해요. 그렇게 몽둥이를 가했지. 그 다음에 또 도끼를 그랬지. 10분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미군 중대장과 소대장이 전사했고 국군과 노무자들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아니 원래 합의됐던 건데 납득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살생까지 부상까지 이루어지는 거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지? 그것도 지금 공동경비구역에서. 정전협정 체결 이후 23년 만에 공동경비구역에서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도끼 만행 사건입니다. 진짜 사건 이름부터 끔찍하네 진짜. 북한군은 정전협정이 조인된 장소에서 유엔군을 잔인하게 살해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 행위였습니다. 전사한 미군 중대장 보니파스 대위는 한국 근무가 단 이틀 남은 상황에서 안타깝게 전사했습니다. 어떡해. 이틀만 있으면 미국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이랑 지낼 수 있는 거잖아요. 또 다른 희생자인 미군 소대장 버렛 중위는 부임한 지 한 달도 안 된 신참이었습니다. 신입도 들어오자마자 이게 무슨 경우냐? 유엔군 사령관은 군사정전위원회를 열고 김일성에게 항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김일성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뻔하죠. 딱 잡아떼거나 뻔뻔하게 적반하장으로 나왔거나 둘 중 하나 하겠죠? 아주 정확합니다. 그 도끼 애초엔 누가 들고 왔습니까? 미군이 가져온 도끼 아닙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쓰면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걔네는 항상 그러잖아요. 무슨 지금까지 봐왔던 사건 하나마다 항상 그런 얘기잖아요. 당시 우리나라 대통령도 북한군 만행에 대해서 우리가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 미친 개한테는 몽둥이가 약이다. 라며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본때를 보여줘야죠. 그래서 유엔사는 8월 19일 오전부터 전투 준비 태세를 4단계에서 3단계로 상향 조정합니다. 데프콘이 상향된 것은 6.25 전쟁 이후에 처음이었어요. 데프콘 3면은 이거 조금 심각한 상황인데? 맞습니다. 한미 양국은 8월 21일에 본격적인 군사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국군 1공수여단과 1사단, 미 2사단 전투공병단 대원 813명으로 한미 특수임무대가 꾸려졌어요. 이들의 임무는 뭐였을까요? 글쎄요, 한미 특수임무대라고 하니까 뭔가 특별한 임무를 맡았을 것 같은데요. 바로 미루나무 제거 작전이었습니다. 작전명은 폴 버니언, 미국 전설에 등장하는 나무꾼의 이름에서 따왔어요. 아, 나무꾼들이 도끼로 나무를 베잖아요. 사건에 발달이 된 미루나무를 도끼로 완전히 제거하겠다는 그런 뜻이네요. 네, 항공모함 3척과 F4 팬텀 대대, B-52 전략 폭격기, F-111 전폭기가 한반도로 출격했습니다. 야, 근데 진짜 금방이라도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데. 작전이 시작한 지 28분 만에 미루나무는 완전히 잘려나갔습니다. 미루나무 자르는 동안 북한군은 뭘 하고 있었나요? 북한군은 미루나무가 잘려나갈 때는 물론이고 국군 특전사 대원들이 미루나무 근처에 있는 북한군 초소 4개를 다 때려 부쉈는데도 지켜만 볼 뿐 아무런 군사적 대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진짜 무서움을 보여주니까 깨갱한 건가? 미루나무가 제거된 직후에 김일성은 유엔군 사령관에게 통지문을 보냈습니다. 뭐라고 보냈어요? 여기에 그 내용이 적혀 있는데 혜원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번에 공동경비구역에서 사건이 일어난 것은 유감이다. 장래에 그런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이 경주되어야만 할 것이다. 이게 뭐죠? 왜 불쾌한 기분이 들까요? 아니, 지네가 해놓고서는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지. 지네가 사람들 죽여놓고 괜히 시비 털어놓고 합의된 거를. 근데 이거는 뭔가 자기 혼자만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쌍방이라는 그런 느낌의 발언 아닌가요? 그쵸. 표면적이지만 김일성은 한미양국의 강력한 군사적 대응에 굴복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북한은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본인들이 의도적으로 도발해놓고 반성은 안 하고 싸울 준비를 했다고요? 유엔사가 데프콘을 3단계로 상향 조정했을 때 김일성도 전군의 전투 준비 태세를 명령했습니다. 만약에 전쟁이 발발하면 남한의 군사기지를 타격한 다음에 게릴라 활동을 전개하라는 임무가 부여됐다고 합니다. 야, 진짜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네요, 진짜. 1976년 8월 25일에 공동경비구역에는 엄청난 변화가 생겼습니다. 바로 국군과 북한군을 명확하게 구분짓는 높이 5cm, 너비 50cm의 군사분계선이 생겼거든요. 지금 공동경비구역에 긴장감이 흐르는 이유가 북한군 때문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도끼 만행 사건 때문에 군사 분계선도 생겼잖아요. 맞아요. 그렇다면 북한은 왜 도끼 만행 사건을 저지른 걸까요? 지금까지 북한이 벌인 도발 중에 우발적인 도발은 없었습니다. 항상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도발만 있었습니다. 북한은 미루나무 가지치기 작업에 대해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때 한 사람이 한국 노동자들은 놔두고 미군만 골라서 조선 사람의 본때를 보여주라 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김일성이겠죠. 탈북한 전 노동당 부부장은 김일성이 아닌 김정일의 지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일성 아들 김정일이요? 네, 당시 북한은 후계자 쟁탈전이 한창이었거든요. 이때 후계자 후보 중에 한 명이었던 김정일은 자신의 입지를 굳힐 아주 강력한 한 방이 필요했습니다. 당시 1970년대는 김정일 수령 체계의 후계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북한 내부의 권력 암투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김정일이 후계 체제 구도에서 앞서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김정일 스스로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었다. 후계자로서 입지를 다지기 위한 김정일이 8.18 도끼 만행 사건에 대해서 계획하고 지시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도끼 만행 사건이 일어났던 1970년대에 북한은 경제력과 군사력을 비롯한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자기들만 마음을 먹으면 언제든지 한반도를 적화 통일 수 있다는 그런 헛된 희망 같은 걸 가지고 있던 거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북한에게는 눈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미군 아니에요, 미군? 김정일이 미군에게 본때를 보여주라고 했잖아. 북한 내부적으로 1970년대를 적화통일연대로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휴전선 일대 대부분의 병력을 전진 배치시켜 놓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언제든지 기습 공격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조한미군이 철수하게 되고 그다음에 유엔사가 해체되게 되면 어떻습니까? 바로 일거의 대남 적화통일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 가장 선결 조건 활용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유엔사 해체, 조한미군 철수를 주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당시에 김일성의 유감 표명이 있었음에도 지금까지 이 사건에 대해 유엔사 측이 사진사까지 배치해놓고 도발을 감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정전협정이 가장 잘 지켜져야 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유엔군에게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이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어떠한 평화협정과 무관하게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 도발할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혜원 씨는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북한은 변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북한이 한반도 적화통일의 야욕을 버리지 않는 한 지금 우리가 누리는 순간의 평화는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겠구나. 우리나라가 분단국이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됐습니다. 참 항상 안심을 하면서 살았지만은 항상 이런 거를 중간중간에 계속 일깨워야 되겠구나. 우리나라가 아직 분단국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폴 버니언 작전은 국군이 북한의 도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은 대한민국에 대한 명백한 적대 행위고 정전협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적이 도발하면 즉각적으로 강력하게 끝까지 응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건의 진실이 바뀌지 않듯이 우리의 적 북한 정권과 북한군의 본질도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